그러면 간단한 기계학습 오늘 주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내용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바로 R로 갈 거라서 이렇게 좀 볼게요. 오늘 주제는 기계학습인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을 때 방법들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상황마다 조금씩 많이 달라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예요. 요약하는 거. 단순한 집계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냥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너무 크니까 요거를 뭐 우리 혹은 우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인식 가능한 수준으로 정보를 줄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룹별 평균 구하고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뭐 그림 그리기 할 수 있죠. 단순 집계가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론에서 많이 다루는 거죠. 통계 검정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우리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안 하냐 뭐 아노바니 뭐 T테스트 이런 거 막 들어본 적은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모의 실험이 있는데, 모의 실험을 하는 곳은 많지는 않은데 되게 예를 들면 통계학과에 대학원에 가보면 모의 실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알고리즘 같은 걸 만들었는데 실제 적용할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약간 섀도우 복싱처럼 하는 거죠. 그냥 벽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걸 실제로 쓰고 있는 회사는 보험사 쪽이 있는데, 건물에 화재 보험 같은 게 있거든요. 요 건물에 불이 났다라고 친다라고 하면, 불이 난다고 치면은 이제 화재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액을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보험사는 보험료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화재 보험 든다라고 했을 때 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정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건물에서 불이 몇 번 정도나 날지와 그 다음에 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큼 크게 날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실제로 이 건물에 불이 나지가 않잖아요. 잘 안 나거든요, 건물들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가 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런 정도의 규모, 이런 뭐 골격의 이런 자재를 쓰고 있는 이런 용도의 그런 건물에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뭐 몇 건의 보험료가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빈도에 대한 이렇게 분포를 만들고 각각의 빈도별로 이렇게 심도라고 해서 얼마큼 큰 사고가 날지를 또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걸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이 건물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사고가 날 거니까 예상 피해액이 이 정도 되니까 보험료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 쓰기도 합니다. 네, 그거 말고 크게 이제 금융권에서 보면 이렇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규칙 기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예제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아직 금융 거래를 한 적이 많지는 않죠. 근데 뭐 통장을 만들어 왔을 때도 거의 그냥 통장 발급이 될 거고, 뭐 체크카드 만들어주세요 하면 거의 체크카드는 발급이 되겠지만, 그래서 대출 같은 거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나 이거 대출 뭐 집을 사야 되니까 대출 해주세요, 차 살 거니까 대출 해주세요 라고 해보면 아무나 해주진 않아요. 왜냐면 아무나 해줬다가는 돈 떼이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떼이기 위해서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조건들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신용등급도 보겠죠. 신용등급이 너무 낮으면 막 7, 8, 90 등급이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카드사와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고, 신용등급만 높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혹은 집에 돈이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대출을 해준다 혹은 카드를 발급해준다 만다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데 이 사례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살펴볼 기계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계학습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신용등급이 대표적인 기계학습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이잖아요. 근데 요거 우리도 조회해보면 점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등급이라고 하는 건 점수를 잘라가지고 몇 점까지는 1등급, 몇 점까지 2등급 이렇게 잘라 놓은 거고, 실제로는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점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부도가 날 확률, 연체를 할 확률부터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형들을 만들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런 확률들을 활용해서 점수 혹은 등급화를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은 엄청 간단한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은 복잡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요약만 있었던 거고 조금 복잡한 걸 할 텐데, 통계를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든 아니면 이 알기 쉬운 기초 통계학 이런 책들을 보면 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계 책을 보면은 확률과 분포, 그다음 추정과 검정이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학교에서는 중요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렇게 검정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예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요약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분석이라고 하면, 근데 조금 이제 한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뭐 기계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R을 쓰신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R로 가서 요약부터 한번 복습을 하고, 이 요약이라고 하는 것과 모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차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모델이라고 하는 그 압축 파일 받으신 다음에 적당한 곳에 압축을 풀고, 꼭 압축을 풀고 요 폴더로 들어가서 또 run this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우리 같이 한번 실습을 해 볼 텐데요. 여기 R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클릭을 해서 첫 번째 1_리뷰라고 하는 애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불러올 데이터가 제가 만든 데이터인데요. 체크아웃이라고 해서 그냥 카드사 결제 약간 원본 데이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2020년 5월 말과 6월 초 해가지고 한 2주 동안의 가상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제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계열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은 힘들어요. 힘들어서 하나에 대해서 한 종목이 어떻게 될까, 금값이 어떻게 될까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그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에 집어넣는 데이터를 보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커스트 아이디라고 해서 사용자 아이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일련 번호인 거예요. 주민등록번호처럼, 우리 학번처럼 일련 번호가 쭉 있고, 그 다음에 결제 시간, 날짜와 시간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업종에서 얼마를 긁었는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계학습에다가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이런 사람들마다 쓰고 있는 것들이 다를 텐데, 이런 사람들 간의 차이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예측하는 게 일반적인 기계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열 모형에서는 한 명을 딱 집어가지고 요게 어떻게 갈지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기계학습 모형에서는 여러 명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일단 어떤 패턴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본다라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조교가 없고 하기 때문에 팀플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여기 왼쪽에 계신 분들 4분 같이 이야기하시고, 여기도 그냥 사람이 애매하니까 5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저기는 앞에 5분, 뒤에 4분 이렇게 서로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데이터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는 없어요. 변수가 몇 개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보면은 cost ID라고 하는 사용자 아이디별로 amount라고 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 2주 동안에 결제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지, 평균적으로는 얼마 썼는지, 또 카테고리별로는 어떤지, 혹은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변수, 요일 같은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요일별로는 어떻게 다른지 같은 분석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로우를 해서 보면 여기 한 17만 건 정도 되네요. 18만 건 정도 되는데 큰 데이터는 아니에요. 요 실제로 데이터 폴더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용량을 보면 이게 한 8MB 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돼요. 17만 건, 18만 건 정도 되는 게요. 근데 회사 데이터 같은 것들 좀 큰 거 받아보면 1기가, 2기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대충 크게 곱해보면은 건수가 얼마나 많을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데이터는 커스터머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텐데요. 요거는 고객에 대한 정보예요. 이 데이터에서 헤드를 실행하기 전에 우리 변수의 형식을 조금 바꿔줘야 돼가지고 요거 as factor라는 함수를 좀 쓸 텐데, 요 내용은 크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긴 하지만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이게 R이 read.csv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한 줄을 쭉 봤을 때, 이 변수를 봤을 때 숫자만 있으면 그냥 뭐 numeric이라든가 인티저 형식, 그러니까 숫자냐 뭐 정수냐를 따지는데, 여기 있는 젠더라고 하는 변수는 1, 2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1은 누가 생각을 해도 남자, 2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지만 실제 의미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범주형 변수니까 as factor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요거를 as factor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원래 위치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업데이트 형식을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몰라도 되고요. head enroll 해서 보면 요건 딱 10,000명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 때 10,000명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0,000명의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각각 성별은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일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요약을 해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같이 DPLYR 패키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라이브러리 DPLYR만 실행을 하면 요 패키지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막 밑에 뜨는 건 오류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커스터머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커스터머 한 다음에 카운트라는 함수에다가 범주형 변수를 집어넣으면 범주형 변수별로 수준별로 나눠가지고 사람 수를 세워줬죠. 그래서 뭐 남자가 4,900명, 여자가 한 5,078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체크아웃이라는 데이터는 결제 데이터잖아요. 그럼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 카테고리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그럼 카테고리 업종별로 결제 건수가 몇 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전체 결제 건수가 18만 건이 있는데 업종별로는 몇 건이 있는지 직접 한번 해보시는데 이미 제가 다 만들어놔서 할 게 없죠. 카운트 안에다가 카테고리만 넣으면 될 거예요. 이 문제는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카테고리라고 하는 변수만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우리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결제건 18만 건 중에서 카테고리별로 몇 건씩 있냐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만든 거라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시간 같은 것들은 좀 생각을 했어요. 시간 같은 생각을 하고 이게 뭐 학생일까 직장인일까 그 다음에 출근 시간이 몇 시일까 이런 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나름 짜임새 있게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커스트 아이디별로 결제 건수와 어마운트의 합계를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 고객 데이터는 아니고 체크아웃 데이터를 그룹 바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커스트 아이디를 고객이라고 하는 거를 그룹으로 지정해 준 다음에 summarize라는 함수 안에서 n 괄호 열고 닫고로 사람 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람 수인데 이 행수를 세는 거라서 결국에는 고객 아이디별로 몇 건의 결제 건이 있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um, 어마운트의 합계를 구해가지고 토탈로 할 건데 이 사람이 2주 동안 총 얼마를 썼냐가 나올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범위 지정할 필요 없이 그냥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뭐 결제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보면은 결제 금액이 큰 사람, 결제 금액이 낮은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더 붙여볼 수 있는데 우리 파이프라인 넣는 게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M이었어요. 혹은 그냥 그 퍼센트 화살표 퍼센트 직접 하셔도 되고요. 우리 뮤테이트 한번 해볼게요. 뮤테이트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 변수를 가지고 어떤 제3의 변수,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냐면 이게 어떤 사람은 결제 건수가 많고 결제 금액도 클 수도 있고 결제 건수가 적고 금액도 적을 수도 있고 이게 막 섞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금액이 많고 적고 그다음에 건수가 많고 적고 그럴 텐데 그럼 한 번 결제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얼마씩 긁냐를 계산한다고 하면 뮤테이트를 가지고 변수 이름은 적당히 뭐 PPP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요. 위에서 우리가 전체 금액이 토탈로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수가 n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토탈이라고 하는 거를 n으로 나눠주면 그렇죠? 사람별로 가지고 있는 토탈을 n으로 나눠서 이렇게 옆에 보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은 28건의 결제권을 갈 수 있고 2주 동안 84만을 썼는데 나누기를 해보면 한 번 결제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한 3만원 정도씩 긁는다. 밑에 사람은 건수는 얼마 안 되는데 금액대가 좀 크죠. 한 번 긁을 때마다 6만원씩 긁는다. 어떤 사람은 7,500원씩 긁는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 결제를 할 때마다 많이 좀 큰 금액을 긁는 사람이 좀 이득이긴 합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금액도 중요하긴 한데 한번 긁을 때 좀 크게 긁는 사람들이 좀 좋긴 하죠. 그럼 우리 뭐 정렬 같은 것도 여기다 어레인지를 붙여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카테고리별로 결제 건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카테고리별로요. 네, 그럼 이 위에 거는 똑같겠죠. 그 다음에 결제 건수 말고 결제 회원 수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투썸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2주 동안 투썸에서 한 3번, 4번 결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 제 아이디가 나오고 커피 전문점이라고 하는 거에서 예를 들면 4번 반복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제가 그냥 건수를 세면 제가 결제한 게 4개가 카운트가 되겠지만 제 아이디를 중복값을 제거를 하고 카운트를 하게 되면 4번 긁었지만 똑같은 사람이니까 한 명입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건수냐 명수냐는 다른 개념이니까 요 n 언더바 디스틴트라는 함수에다가 커스트 아이디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결제 건수와 결제 회원수 그 다음에 어마운트의 합계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어레인지도 해보고 아까 했던 것처럼 뮤테이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요약을 하는데 카테고리별로 뭔가 작업을 할 거라서 단어가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룹 언더바 바이에다가 이렇게 카테고리라고 하는 우리 그룹 변수를 집어넣어 주고요. 서머라이즈에서 예를 들어서 n 괄호 열고 닫고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업종별로 몇 건의 결제건이 있었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름 이쁘게 제가 n는이라고 달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컴마하고 우리 여러 개 다른 요약값도 계산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계산할 텐데 결제 회원수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n 언더바 뭐 커스트는이라고 해서 이게 이 업종에서 결제한 사람 수가 몇 명이냐를 볼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n 언더바 디스팅트라고 하는 중복값을 제거를 해서 사람 수를 세워주는 건수를 세워주는 함수가 있어서 여기다가 우리 유저 언더바 id라고 하는 고객 id라는 변수 있죠. 요걸 집어넣으면 그룹별로 사람 수를 세는 건수를 세는데 중복된 id가 나오면 제거를 하고 사람 수를 세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결제를 해도 카운트는 하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뭐 토탈은이라고 해서 어마운트의 합계 sum amount를 넣어주고 실행을 해보면 cost id cost id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몇 건의 결제건이 있는지 결제한 사람 수는 몇 명인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뮤테이트 같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파생 변수를 항상 잘 만드는 게 보고서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이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사람 건수나 이게 사람 수가 똑같죠. 왜냐면 체크카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결제 대금은 한 번 쓸 때마다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몰아서 나가요. 신용카드를 쓰면 체크카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체크카드도 그렇거든요. 몰아서 나가기 때문에 요거는 사람 수와 건수가 똑같을 거고 위에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결제 건수는 3,500건이 있지만 실제로 결제한 사람의 수는 2,200명. 그럼 이걸 나누기를 해보면 한 명당 2주 동안에 평균적으로 1점 몇 건씩의 결제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가는 사람이 주구장창 가니까 1,000명이 평균적으로 2.7건씩 긁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파생 변수들을 항상 잘 만들어서 이야기들을 막 잘 붙여야 될 거예요. 요 데이터는 가짜 데이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뮤테이트라는 함수가 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뮤테이트를 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수치형 변수 있죠. 나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수치형 변수 age 같은 것들을 잘라가지고 구간화를 시켜서 범주화를 시키는 작업을 할 때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age라고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20부터 한 25까지 그 다음에 한 30살까지 한 두 그룹 정도만 나누면 여러분의 특징들이 다 설명이 거의 다 돼요. 굳이 20살, 21살, 22살 이렇게 한 명씩 나이 한 살씩을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묶어서 보는 게 오히려 더 설명이 잘 되니까 이렇게 컷이라는 함수에다가 age 집어넣고 나 0세부터 20세까지를 첫 번째 구간으로 그 다음에 25세까지 30세까지 5세 단위로 이렇게 계속 자르기를 해가지고 구간화를 시킬 거고 각 그룹의 이름은 뭐 0 언더바 20 언더바 이런 식으로 달아줘 라고 해주면 뮤테이트까지만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이만큼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원래 각각의 사람들의 나이가 있을 텐데 그 옆에 보시면 이게 그룹화가 되어서 이 사람이 몇 번째 그룹에 속하는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49세 같은 경우에는 45세부터 50세 안에 들어오니까 45 언더바가 될 거고 66세 같은 경우에 65 언더바 이런 식으로 다 범주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이는 예를 들어서 뭐 18살부터 뭐 100살까지 이렇게 다양할 그 있겠지만 이걸 범주화시킨 에이지 그룹이라는 변수를 쓰는 게 분석할 때 쓰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컷이라는 함수를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를 써가지고 성별별로 에이지 그룹별로 사람 수가 몇 명 있는지를 세어보면 이렇게 뭐 남자 어쩌고저쩌고 여자 어쩌고저쩌고 우리 회원의 그 연령 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 또 많이 뮤테이트를 한 번 더 쓸 수 있는데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파이프라인하고 엔터 친 다음에 그룹 바이에다가 젠더를 넣을게요. 그룹 바이에다가 젠더를 넣고요. 다시 파이프라인을 한 다음에 또다시 뮤테이트를 해서 P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P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카운트 함수를 써서 사람 수를 세면 자동으로 변수 이름은 소문자 N으로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P라고 하는 거는
n을 n의 합계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 그룹 바이에서 젠더라고 하는 변수가 그룹으로 잡혔잖아요. 그럼 뒤에서 합계를 하게 되면 이게 전체 합계가 아니라 성별별로 합계를 따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별로 합계를 따로 구한 다음에 자신에 딸려있는 성별에 따라서 그거를 n으로 자기의 값, 그러니까 사람 수를 n으로 나눈 거라서 결국 이렇게 해서 나오는 p라고 하는 새로운 파생 변수는 뭐냐면 이게 남자 안에서 예를 들면 20대 초반의 비중이 6.54%입니다. 20대 후반의 비중은 8.45%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서의 비율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에서 어떤 그룹 변수가 지정이 되면 나중에 요약을 하면 그 그룹 변수별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합계를 구해도 성별별로 합계가 구해졌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 요 건수 같은 경우에는 남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람 수를 합계로 나누면 남자 전체 사람 수의 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남자 안에서 여기 있는 0세부터 20세까지의 비중, 남자 안에서 20부터 25세까지의 비중이 계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P는 그룹 안에서의 비중이 되는 거예요. 그룹 바이가 빠지면 당연히 전체에서의 비중이 될 거예요. 그룹 바이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실행해보면 요거는 전체에서의 비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그림 그리기를 좀 했었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gplot2라는 패키지 우리 불러오고요. 막대 그래프 그려봤는데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함수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냥 우리 카운트 했던 것처럼 사람 수 세워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냥 젠더라는 변수, 그룹 변수를 x축에 잡아주고 더하기 GOM 바만 하면 오른쪽과 같이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 뭐 fill을 런니 많이 하는 것들은 다 옵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5세 단위 연령대를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사람들, 우리 커스터머를 5세 단위로 구분한 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릴 텐데요. 여기 제가 기본 틀을 만들어 놨지만 우리 커스터머라고 하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헤드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연령은 있는데 연령대는 없어요. 근데 5세 단위 연령대는 제가 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뮤테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뮤테이트라고 하는 걸 잘 복사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요 뮤테이트에서 만든 AGGRP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요거 붙여넣기를 제가 해보면 제가 뮤테이트를 위에다가 만들어 놨었는데요. 요거를 요만큼을 복사를 해서 중간에 커스터머 다음 파이프라인 뒤에다가 붙여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ggplot이라고 하는 거에서 x축에다가 원래 있던 변수가 아니라 방금 만들어진 AGGRP라고 하는 걸 넣기만 하면은 이렇게 연령대별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이 65세 이상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 보통 이렇게 막 데이터 같은 거 분석을 해보면 연령대 5세 단위를 쪼갠 다음에 뭐 65세 이상 이렇게 퉁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게 퉁치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자연적으로 느낌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워낙 인구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없고 40, 50대가 좀 많고 60대가 하면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65세 이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과거보다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면 그 65세 안에서도 많이 쪼개. 65세 이상으로 퉁치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정년퇴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경제활동을 거의 안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퉁치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저쪽에 뒤쪽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GOM 바 말고 GOM 컬이라는 함수를 가지고도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는데요. 요게 보시면 이렇게 그룹 바이 서머라이즈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카테고리별로 평균 결제 금액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은 M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배달업종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주문할 때 한 2만원 정도, 백화점에서는 99,000원 정도의 결제 금액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아파트 관리비는 뭐 17만원이다, 약국에서는 5,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결제한다 있는데 이렇게 계산된 값을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달라졌던 점은 뭐냐면
이 gg플롯에서 AS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x축 범주형 변수 들어가는 건 맞는데 y축은 GOM 바에서는 그냥 알아서 해줬지만 지금 우리가 계산한 변수를 가지고 그릴 거기 때문에 y는 m이라고 해서 위에 우리 서머라이즈에서 계산된 요 요약값을 집어넣어 줬다.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한 다음에 GOM 바가 아니라 GOM 컬이라는 함수를 붙여줬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쓰면은 우리 이렇게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계산된 요약된 값을 가지고도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순서 바꾸고 이런 것들은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X축에 지금 막 그 카테고리 이름이 겹쳐서 안 보이는 거 이런 것들도 구글링 하시면 뭐 45도로 회전한다거나 90도로 회전한다거나 이런 게 다 있을 거니까 나중에 한번 붙여보시고 모르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요 GOM 컬인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복습을 간단히 해봤고요. 다음 스크립트를 한번 조금 앞에 살펴보고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